서클은 이미 지난 4월에 IPO 서류를 제출했었지만 현재까지 투자자 로드쇼나 상장 일정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무역 문제나 경기 둔화 같은 전반적인 시장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IPO보다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매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고 보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서클을 인수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리플이 불리해질 수 있지만 리플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고 RLUSD의 실용성과 신뢰도를 높여간다면 미국 중심과는 다른 흐름 속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코인베이스와 USDC, 그 외 글로벌 성금 영역에서는 리플과 RLUSD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양쪽으로 나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이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코인베이스 또는 리플과 인수 협상을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루머나 추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해외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서클이 4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전략적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고, 실제로 리플이 XRP 일부를 포함한 인수 제안을 했었지만 자기네들은 IPO를 할 거라고 얼마 전에 거절을 했었죠.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동시에 매각 협상도 진행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의도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클은 이미 지난 4월에 IPO 서류를 제출했었지만 현재까지 투자자 로드쇼나 상장 일정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무역 문제나 경기 둔화 같은 전반적인 시장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IPO보다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매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 서클은 IPO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2021년 불장 때처럼 모든 게 잘 팔리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에서 시총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바엔 아예 지금 확실한 매각 제안을 받고 나가자는 계산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만약 서클을 코인베이스가 인수하게 될 경우 리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패권 구조겠죠. 점유율은 USDT가 1등, USDC는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로 기관이 선호하는 구조였고, 리플은 최근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양쪽에서 동시에 발행하면서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서클을 인수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규제 당국과 친밀한 서클을 가져가게 되면 미국 정부와 가까운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 체계를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선택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정부 규제, 기관 자금 흐름,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다 얽혀있는 경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면 고객 확보가 어려운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미국 안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면 RLUSD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확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RLUSD가 확산되려면 XRP 기반의 글로벌 결제망과 연동되면서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미 USDC 쪽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RLUSD는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USDC를 기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식하게 되면 RLUSD는 후발주자라는 인식 때문에 선택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일반적인 거래소가 아니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입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페이팔 같은 대형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국 정치권과도 활발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코인베이스가 서클까지 인수하게 되면 리플은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경쟁할 때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거예요. 리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우리가 투자해서 자주 접하는 수익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비슷하다는 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펀딩 상품이든 고정 수익 모델이든 중요한 건 어디서 수익이 나오고 그 구조를 누가 책임지냐예요. USDC와 RLUSD의 경쟁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돈을 맡아 운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냐, 이게 핵심이죠. 이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다시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리플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와 USDC 쪽이 너무 규제 친화적인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리플은 검열 저항성, 중립성, 글로벌 성금 특화 같은 부분을 내세워서 RLUSD를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나 지갑 주소에 대해 USDC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제약 없는 대안을 찾으려 할 겁니다. RLUSD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기관이 막지 못하는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외 국가들의 관점입니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보다 더 중립적인 인프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게는 RLUSD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리플은 브라질 중앙은행, 두바이 금융센터,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RLUSD가 이런 지역에 깔리면 미국 중심과는 다른 글로벌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XRP와 코인베이스 간의 협력 확대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XRP가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거래되고 있지만 서클 인수 이후 리플의 결제 기술이 더 주목받게 되면 양사가 파트너로서 협력할 여지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즉 처음엔 경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시장을 나눠 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코인베이스가 서클을 인수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리플이 불리해질 수 있지만 리플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고 RLUSD의 실용성과 신뢰도를 높여간다면 미국 중심과는 다른 흐름 속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코인베이스와 USDC, 그 외 글로벌 성금 영역에서는 리플과 RLUSD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양쪽으로 나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삼각수렴 위를 뚫어주냐 아래로 뚫고 내리냐 이 부분을 잘 보셔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위로 뚫어주고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선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체크해 두시면 어디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짧은 흐름을 보실 때는 체크가 가능해요. 보시면 뚫리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이 선이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도 이 선이죠. 보조지표를 사용할 줄 아시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반등 흐름 또한 추세선과 비교해가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 선 위로 올라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선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렸던 것도 결국 삼각수렴 상단 구간인 이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돌파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드렸었죠. 하나는 주황색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 매물대에서 저항 이후 하락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습니다. 주황색 터치해주고 저항 흐름, 그리고 리테스트 후 빨간색까지 상승, 빨간색 구간 터치해주고 다시 상승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든 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 어느 쪽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를 세워도 틀릴 때도 있지만 이런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좋은 예를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현물 거래도 하고 있지만 선물 거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비트겟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빠질 것 같은 흐름이 보여서 체크를 해보니까 해당 추세를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하는 리테스트 있죠. 그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세팅하고 각각 TP 값을 1, 2로 설정해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고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설정해둔 값에서 모두 익절해서 약 42,000불 정도 수익을 챙겼고 이후 롱 포지션은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긴 흐름을 보려고 체크해놨었던 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길래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내지 않고 아래 저점 찍어줬던 구간 근처에서 전부 정리하고 짧게 수익 한 번 더 챙기면서 마무리했어요. 정보에 대한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잘 세워놔야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입니다. 현재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수렴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70%, 하락할 확률이 30% 정도 되는데 아래로 힘을 모아서 위로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턴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리플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상승 이후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면 당장 뭘 사야 할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정보가 실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코인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엔 부족하고 그 코인이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흐름을 하나씩 현실적인 관점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부분이나 다른 주제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